일단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오늘 수업, 오늘로 끝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수업이나 다음 주 수업까지 혹은 이제 오늘 수업 정도는 용어 정리 위주의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를 쭉 하려면 어떤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실제로 화학에서 몰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면서 이 화학 이후의 모든 과목들은, 모든 화학적인 내용들은 다 그 몰이라는 단위에 맞춰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몰이라는 게 익숙해지는 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주기율표 얘기부터 빨리 해봅시다. 주기율표 불러보시죠. 좀 천천히 하나씩 불러보시죠. 일단 수소, 그 다음 2번이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제 습관상 이 SI가 규소인 게 잘 안 떠올라요. 저는 이제 SI가 그냥 실리콘인 게 익숙해서요. 원래 이 SI가 실리콘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실리콘이라는 물질 있잖아요. 그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거기서 SI 따오는 거고, 그게 규소거든. 그래서 제가 좀 실리콘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긴 할 건데, 일단 최대한 생각이 나는 대로 규소, 실리콘 좀 최대한 규소로 얘기해 보려고 노력할 텐데,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실리콘이라고 하면 SI 규소인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주기율표 20번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일단 주기율표 상에서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좀 잡아놓고 가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 원소라고 하는 이 원소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원소라는 애들을 얘기할 때, 우리 이 원소들은 크게 두 가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뭐 금속끼리 결합을 한다 그러면 금속 결합이라고 불러줄 거고, 혹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면 뭐라고 부르지? 예,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다고 하면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지. 이렇게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가 그냥 그 결합의 종류로 되게 많은 게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원래 화학 2단원에 있으니까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거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언어긴 해요. 이거부터 포인트를 먼저 짚어놓고 가볼까요? 원래 이 금속은 우리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금속의 성질, 금속성을 갖는 원소들을 얘기하고요. 비금속은 비금속의 성질인 비금속성을 갖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네들은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속성은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을 갖는 애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비금속성은 전자를 얻는 성질 그 자체를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 비금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고 그 비금속성을 갖는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전자를 잃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속성을 갖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래서 요 금속하고 비금속을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구분해낼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성질적으로는 알겠거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질을 설명해야 누가 금속인지 알 수 있고 누가 비금속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떤 원소가 있어 라고 원소 기호만 듣고도 얘는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구별한 걸 통해서 그럼 얘는 금속이니까 금속성이 있겠네, 이렇게 성질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 자체가 금속이냐 비금속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기준이 되는 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계단은 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계단을 같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저 주황색 계단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 원소들이 되고요. 위에 쪽이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가장 러프한, 가장 이제 크게 분류하는 이 세 가지가 금속, 비금속, 그리고 요 아무에도 속하지 않는 여기 요 준금속들이거든. 이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다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우리가 20번까지 요 주기율표 칼슘까지 외우는 게 20번까지잖아요. 20번까지 외운 거 안에서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저렇게 딱 몇 개 안 되는 애들만 금속이 되고요. 그리고 붕소랑 실리콘, 그러니까 붕소랑 규소, 붕소랑 규소는 준금속이라고 해서 혹시 준금속 들어본 적 있나? 준금속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게? 맞아요. 준금속이라는 단어는 반도체라는 단어랑 거의 완전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인 혹은 공학적인 구분으로 바꿔보면 금속은 도체, 그리고 비금속은 부도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준금속이라는 애들은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의 성질을 갖는 애들이거든. 그럼 방금 공학적인 분류에서는 도체랑 부도체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 사이인 얘네들이 반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도체 원료로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어차피 준금속 자체는 화학에서 다룰 일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성질만 약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반도체는 반도체를 주로 다루는 아마 통합과학일 건데 아마 통합과학에서 다룰 텐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주로 하시면 됩니다. 통합과학이거나 물리거나 뭐 그런 쪽에서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금속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준금속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얘는 금속인 동시에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의 특징과 비금속의 특징을 골고루 갖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메인을 두느냐면 준금속은 일단은 비금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성질은 다 비금속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를 얻으려고 하냐 잃으려고 하나를 굳이 따져보면 얻으려고 하는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결합에서도 이 준금속들이 하는 결합을 보면 공유결합이 주가 돼요. 이런 식으로 비금속이 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거든. 다만 전자랑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처럼 어떤 도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저 특이한 애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준금속이라고 이름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화학을 하는 동안은 준금속도 비금속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금속, 위에는 다 비금속으로 그냥 기억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이 위쪽은 다 비금속인데 얘네 둘은 준금속이라고 해서 비금속 중에 좀 따로 빼갖고 좀 특이한 성질을 갖는 애들 이런 정도로만 빼주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주황색 기준으로 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금속, 비금속 나누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이거 좀 무섭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번호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이따가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냥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 오고 이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나눠 봤을 때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번호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원자 번호 이야기부터 또 이어가 보면 원자 번호는 뭐예요? 그쵸. 아마 원자 번호라는 개념 자체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 놓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까지가 각각 원자 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자 번호는 말씀하신 대로 양성자 수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양성자 수가 1개면 1번, 2개면 2번, 3개면 3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랬을 때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 즉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절대로 바뀔 수 없어. 수소라고 하면 걔는 원자 번호가 항상 1번이어야 되고 양성자 수가 항상 한 개여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특징 혹은 뭐 설명 혹은 번호 이런 게 되는 게 원자 번호가 되지. 그래서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단순히 양성자가 몇 개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약간 주민등록번호 이런 아이디 넘버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데 일단 양성자 수인 건 맞고, 그리고 그 원자 번호를 토대로 쭉 나열을 해놨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까요? 그쵸, 주기와 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배열이 갖는 가장 특이한 지점은 이걸 거예요. 첫 번째 줄에는 원소가 2개만 오고, 두 번째 줄에 8개, 세 번째 줄에 8개, 네 번째 줄은 2개만 오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뒤에 더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는 패스해보면, 이렇게 첫 줄엔 2개, 두 번째 줄엔 8개, 세 번째 줄에 8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치, 우리가 흔히 옥텟 규칙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러니까 이 껍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전자 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껍질, 그러니까 원자 핵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2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껍질부터는 몇 개씩? 8개씩 들어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그 8개씩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 돼요. 요거는 예전에 한글로 8규칙이라고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8규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근데 그 8규칙은 그냥 어떤 교과서나 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홍대병 걸린 단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써야 되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그 교과적으로는 옥텟 규칙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쪽에 익숙해지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기준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즉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첫 번째 껍질만 갖는 애들, 그래서 1주기 이렇게 불러주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전자수가 3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양성자 수는 항상 뭐랑 같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는 전자수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그 우주 전체는 결국 우주 전체에 있는 양전하의 총량과 음전하의 총량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양전하랑 음전하를 정확하게 같은 개수로 갖고 있겠지. 그래서 이 양전하랑 음전하,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하면 리튬은 전자가 3개, 베릴륨은 4개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껍질이 필요해져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얘는 2개, 얘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된단 말이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우게 되는 2주기,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우게 되는 3주기라고 하는 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은 4주기 이렇게 부를 거고, 또 세로 줄은 뭐라고 불러? 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을 1족 이렇게 불러주고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2족, 그리고 붕소, 알루미늄은 그쵸, 요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13족, 그리고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방금 주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저기 가로줄에 같이 들어가는 원소들끼리 묶어서 불러주는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주기라고 하는 건 그 원자가 갖는 껍질 수가 몇 개냐를 보여주는 게 돼. 근데 족은 이제 같은 세로줄에 들어가는 애들끼리 묶어서 불러주는 거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온이 되었을 때 몇 가인가 아주 중요하지.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 얘네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 몇 가인가를 결정하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원자과 전자 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원자가 전자수라는 표현보다 최외곽 전자수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 맞지 않아? 최외곽 전자수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장쌤은 원자가 전자수 쓰셔요? 아, 좋네.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를 아예 기준으로 해볼게요. 원자가 전자수는 뭘 뜻해? 제가 그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뜻하지.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뜻하는데 왜? 왜 그게 따로 용어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수에 따라서 결합. 수에 따라서 양이온이 되지 음이온이 될지. 그쵸. 양이온, 음이온 혹은 말씀하신 대로 결합 이런 데에 되게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지. 자, 원자가 전자수가 원래 용어의 의미 자체를 한번 좀 짚고 가보면 원자가 전자수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라는 말 자체가 이 원자가 가진 전자들 중에서 화학적인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뜻하고요. 그 중에서도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원자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어떤 전자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보면 되는데 그게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입니다. 왜? 여기 양이온, 음이온 방금 말씀하실 때처럼 결국 우리는 두 가지예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고 옥텟 규칙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 화학 물질이 결합하고 혹은 분해되고 이러면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고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가진 원자과 전자수를 이 화학 반응에 사용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것,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같은 애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산소 몇 번입니까? 8번. 자, 그럼 산소는 8번으로 일단 양성자수가 8개인데 이 8개는 전부 어디에 들어있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그쵸? 이 원자의 중앙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이제 입자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자수 8개로 끝나나? 핵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끝인가? 네, 중성자도 꼭 필요합니다. 중성자도 왜 필요하게? 그치. 여러분들이 이 양성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익숙한데 중성자는 왜 있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본 적 없잖아. 이 중성자의 존재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있을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연은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최소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설계되어 있거든. 근데 그럼 중성자가 딱히 필요가 없었다면 없어도 되는 물질인데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중성자가 이 양성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게 이 좁은 원자핵 안에 바글바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이 좁은 공간에 양성자끼리 들어있으려면 무슨 힘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쵸, 청력, 반발력이 문제가 되지. 양성자는 뭐 플러스를 띠는 입자잖아. 그럼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좁은 공간 안에 같이 가둬 놓으면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 청력이죠. 화학에서는 청력이란 표현을 잘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쓰고요. 반발력이란 표현을 좀 더 좋아하거든.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반발력이란 표현이 좀 더 익숙해지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가 이렇게 안에 모여있기 위해서는 반발력이 너무 커도 너무 큽니다. 실제로 이 원자핵 하나의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몰려있으려면 너무 반발력이 커서요. 그 반발력을 이기고 이 양성자들을 이 좁은 원자핵 안에 묶어두려면 그 묶어둘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매개한다라고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묶어주는 걸 옆에서 이렇게 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인 거지. 그래서 양성자가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중성자가 꼭 있을 수밖에 없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양성자가 8개라면 중성자도 8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원소들이 양성자가 8개면 중성자가 8개거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은 상태로 맞춰져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인 핵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양성자가 8개니까 뭐도 8개여야 돼? 전자도 8개여야 돼. 그럼 이 전자 8개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가정 안쪽 껍질에 2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음 껍질에 6개가 마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반응을 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얘는 8개를 채우고 싶은 거니까 지금 6개 중에서 전자를 2개를 얻어오는 방향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올 텐데, 그리고 이 전자 2개를 얻어서 요 가장 바깥쪽 껍질을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채우는 게 목표가 될 텐데, 여기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애들을 만나서, 그러면 넌 전자를 버리고 싶니? 난 지금 전자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네가 버린 전자를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자를 버리려는 애가 주변에 없어서 전자를 얻고 싶은 다른 애를 만나서, 아, 그러면 너도 지금 전자가 너무 얻고 싶고 나도 지금 전자가 너무 얻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 것 너한테 공유해 줄게. 너 것도 나한테 공유를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나눠 가지면, 같이 함께 공유를 해서 가지면,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두 번째 방식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방식, 전자를 버릴 애를 만나서 쟤는 버리고 난 얻고, 이게 뭐예요? 이온 결합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방식, 쟤도 얻고 싶고 나도 얻고 싶으니까 서로 전자를 가운데 놓고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 게 공유 결합. 그렇죠?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중에 이온 결합에서는 이 전자 6개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 공유 결합에선 결국 내가 이 전자를 쟤한테 줘야, 내 2개를 공유해 줘야 저쪽도 나한테 전자 2개를 공유해 준단 말이야. 그럼 내 전자가 반응에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내 반응에 사용되는 건 이 껍질에 있는 6개 중에 2개를 갖다가 공유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금속 쪽은 훨씬 간단해. 금속 쪽은 리튬 가지고 얘기해보면, 리튬 몇 번? 3번. 그럼 얘는 이제 원자 핵에 양성자가 3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나열만 쭉 해봅시다. 양성자가 3개면 중성자도 몇 개? 3개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이 3개를 묶어둘 수 있어. 그리고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에다가 꼭 뭐도 같이 있어? 전자가 3개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 3개는 안쪽 껍질에, 가장 안쪽 껍질에 2개만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하나가 마저 들어있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전자를 7개 얻어오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전자를 7개 얻어온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어떤 방식을 주로 택하는 거야? 그쵸,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리튬은 전자를 버릴 때 저 바깥에 있는 껍질, 저 가장 바깥에 있는 저 전자 하나를 버릴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반응에 사용되는 게 저 전자죠, 정확하게. 그런 게 이제 원자과 전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 맞는데, 엄연히 따지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둘 가지 다 결국 우리가 사용할 때는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말입니다. 그냥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곧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게? 그쵸, 18쪽. 18쪽은 얘기가 달라지군. 왜? 18쪽은 뭐예요? 헬륨 몇 번? 2번. 그리고 네온 몇 번? 10번. 그리고 아르곤 몇 번? 18번. 그럼 얘들을 각 껍질에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생각해보면, 얘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 2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얘는 없을 거고 8개, 8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이 둘은 필요 없고 얘 8개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결국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더 이상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만족되어 있어. 그래서 화학적으로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저 18쪽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0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결국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반응에 참여할 일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반응을 안 하는데 뭐.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럼 18쪽에 원자가 전자는 8개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헬륨만 2개 나머지는 8개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0개인 겁니다. 반응 자체를 안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쭉 정리한 게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이거는 당연히 다들 좀 알고 있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진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 수 혹은 반대가 되겠네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되는데 양성자 수는 항상 그 원자가 가진 전자 수와 같을 거고요. 그리고 이 원자들을 이 원소들을 주기율표상에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저렇게 가로줄로 같이 있는 애들을 묶어서 부르는 게 주기라는 표현이 되고 주기는 그 전자, 그 원자가 가진 전자 껍질 수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만 들어있는 애들이 1주기,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 애들이 2주기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족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되는 건데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냐를 얘기해 주게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해요. 다만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18쪽의 경우에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우린 결국 반응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만큼만 일어나니까. 근데 18쪽은 이미 만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가 일단 앞에서 얘기한 용어와 내용의 정리가 될 것 같고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족이 왜 같은 원자과 전자 수인지는 그냥 보면 안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 방금 저렇게 기준을 잡아준 게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이 옥텟 규칙이 전부 만족된 애들이죠. 그러면 얘보다 하나 앞에 있는 플로린이나 염소는 완전히 옥텟 규칙이 만족되었을 때보다 전자가 딱 하나씩 모자랄 거잖아. 그래서 우리 17쪽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 수는 몇 개라고 얘기해요? 7개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16쪽에 해당되는 산소나 황의 경우에는 번호로 얘기하면 산소는 8번이고 황은 16번이라서 따로 생각을 해봐도 돼. 어떻게? 산소는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리고 황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6개.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 수가 6개가 되니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6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따로 생각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주기율표 상에서 네온하고 아르곤이 완전히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고요. 산소는 그 네온보다 전자가 2개 모자라고 황도 그 아르곤보다 전자가 2개 모자라니까 그러면 전부 원자과 전자가 딱 6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굳이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15족도 5개가 되겠죠. 얘보다 3개, 얘보다 3개씩 모자라니까. 그럼 거기서 한 개씩 더 모자라는 얘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족은 원자과 전자 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족이 원자과 전자 수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아까 얘기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하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면 자 1족 원소들을 다시 짚어볼게요. 1족 원소에는 수소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일 거고 1개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 다 원자과 전자 수가 1개니까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일 때 얘는 그럼 나머지 7개를 가져와서 채우는 것보다는 전부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전자를 하나씩 버리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 수소까지도 다 전부 H 플러스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온이 되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전자를 하나 버리면 어떻게 돼? 전체에서 마이너스가 1개 모자라지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가 1개 남는 게 되는 거잖아. 원래 처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개수가 완전히 똑같았는데 마이너스 1개 버렸어.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가의 이온을 띠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족 어떻게 돼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쟤네들이 다 원자가 전자수가 2개일 거고. 그러면 쟤네들도 6개를 얻어와서 옥텟 규칙을 채우는 것보단 2개를 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2개를 버리고 2 플러스가 될 거고. 이렇게 이온 전하량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족이랑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인 거지. 반대쪽으로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쟤네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7개라고 했잖아. 그럼 7개면 얘도 버리는 것도 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버리려면 7개를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7개를 다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나 얻어오는 게 낫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오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플로린이나 염소는 그래서 우리 이온이 플로린화 이온하면 F-, 염화 이온하면 C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쪽도 마찬가지로 산화 이온 OE-, 황화 이온 Se-가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6개의 원자가 전자수를 갖고 있어서 2개를 얻어와서 채우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온 전하량이랑 원자가 전자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도 얘기한 거고, 이걸 통해서 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저 계단을 기준으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눴느냐도 어느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저쪽 애들은 뭐예요? 원자가 전자수가 적으니까 버리는 게 빠른 애들. 이쪽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크니까 얻는 게 빠른 애들이 되는 거지. 됐죠? 이런 게 그냥 초반에 뭐 사실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화학에서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좀 한 번씩 짚고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화학 전까지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지. 몇 가지 내용들은.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짚어놓고 목이 너무 아파요. 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몰. 정확하게는 이제 몰. 지금이야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자체가 화학으로 수능을 보지 않고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 세대가 돼버렸지만, 지금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포인트, 이유가 된 지점, 트리거가 된 지점들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목별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기존에는 이 수능에서 내가 어떤 탐구 과목을 볼 것이냐를 선택해서 보는 형태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남들보다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러니까 유불리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화학입니다. 왜 화학이 기존에 그랬었냐면, 우리 물화생지 이렇게 나눠놨을 때 보통 한 해 수능 보는 수험생 수가 대충 많으면 한 40만? 한 50만 그 정도 될 거예요. 적으면 한 30만대 뭐 이 정도가 될 거고, 아무튼 요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 선택자 수나 그러니까 생명이나 지구과학 선택자 수는 대충 한 10만 명을 넘었어요. 꼬박꼬박. 한 12만 명, 13만 명. 뭐 많을 때는 뭐 15만, 17만 뭐 이렇게도 보긴 하는데, 대부분 한 12에서 13만 명 정도 사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능 수험생 수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학생 수가 보던 과목들이 생명이나 지구과학 이런 과목들이었는데, 근데 이런 과목들에 비해서 화학이나 물리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물리는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화학은 한 7, 8만 명 정도? 이랬었거든? 근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이게 한 6년 전? 좀 더 할까요? 5, 6년 전쯤 정도인데, 이게 최근까지 오면서 한 1, 2년 전쯤까지 왔을 때 화학이 2만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생명지구과학은 여전히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 됐거든? 올해도 아직 기존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올해 수능도 아마도 얘네들 한 10 몇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물리는 한 5만, 6만에서 줄어봤자 한 지금 한 4만? 5만? 한 요 정도는 될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물리는 예전부터 적었는데 많이 줄진 않았어요. 비슷하게 쭉 왔는데, 화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감소가 있었어.
근데 화학 선택자 수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저겁니다. 몰. 그러니까 사실 이 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실은 되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저 단위, 저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단위일 뿐이거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새로 물질의 개수를 세기 위한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고작 해봐야 단위 하나일 뿐인 저거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도, 요 화학을 배우기 전까지도 하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든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했을 뿐이야. 그냥 거기다가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더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돼버린 거죠.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기가 싫어서 놓는 학생 수가 많아졌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흔히 이제 허수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게 아니라 허수들이 사라진 거지. 원래는 이제 모든 과목들이 일정량의 허수가 필요하거든. 우리가 허수라고 하면은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 수가 되는 거지. 선택은 했지만 어차피 그렇게 깊게 공부는 안 한 학생 수들. 그런 학생들이 원래는 좀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 위주로 빠져나가게 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할 거면 화학을 하든 생명을 하든 뭔 상관인가 싶긴 하거든. 근데 몰라, 뭔가 생명을 선택하면 지가 조금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좀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어요. 어차피 안 하거든? 안 하는 애들은 무슨 과목을 해도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사람 수가 줄어들고, 이게 사람 수가 줄어들 때 아래쪽이 주로 빠지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상위권들은 자기가 잘하니까 상위권들은 남아있게 되거든요. 특히나 최상위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인물화가 이제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썩은 물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은 난이도에 비해서 컷도 계속 높았어. 그래서 흔히 이제 수능 컷이라고 하면 1컷이 과학은 50점이 만점이라서 대충 한 6점? 요 정도면 안정적인 1컷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4에서 46 요 정도면 안정적인 1컷. 그거보다 높아지면 1컷이 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보다 낮으면 1컷이 너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화학은 난이도랑 상관없이 대부분 컷이 항상 높았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서 유불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아진 거지. 그래서 이제 와서는 당장 올해 고3들 과목 선택할 때만 봐도 화학을 꽤 잘하는데도 화학 수능을 선택 안 하는 애들 꽤 많아요. 불리하니까.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리한 거야, 내 입시에. 내가 이 화학을 잘해서 다른 과목 선택하는 것보다 화학을 선택했을 때가 오히려 공부 시간을 덜 투자하고도 성적이 잘 나와.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불리하거든. 왜냐면 그 수능에는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서요. 똑같이 내가 물리를 50점 맞고 화학을 50점 맞고 생명과학을 50점 맞고 이런 3명의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똑같은 50점이 아니에요. 생명과학 같이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이 많으면 50점짜리의 표점, 그 환산했을 때 기준이 만점 기준으로 한 막 71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이 50점인데 이 사람은 뭐 깔아주는 사람이 많은 과목에 갔으니까 71점이 나오는데, 화학을 선택한 사람은 깔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한 67점, 68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랑 분명히 다 맞았어. 화학을 선택하고 다 맞았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생명 선택하고 다 맞았을 뿐인데 약간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가 날 정도의 최종 성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과목별 유불리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별 유불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그냥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과목별 유불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야기꾼처럼 풀어놓은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 하려던 얘기는 근데 그 모든 원흉이 저거 하나입니다. 화학에서 사람 빠져나갔던 모든 이유가 저 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 몰 계산 때문에 상위권들도, 사실 상위권들 중에서 화학을 버린 애들은 아까처럼 반은 분리해서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뭐냐면, 화학은 계속 시간을 투자해야만 성적이 나와요. 근데 제가 국영수에 시간 투자를 해야 돼서 지금 화학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다 시간 투자를 해야 돼서 과탐 과목은 좀 쉬운 과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화학의 난이도를 높이고, 그리고 화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인식을 만든 모든 원흉이 다 저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화학에 대해서 뭘 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걸 깊게 다루기 전에 그래서 몰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는 좀 제대로 알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쟤는 새로운 단위일 뿐이야. 어떤 과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실제로 저 몰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쓰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몰은 일종의 밀리그램, 그램, 뭐 아니면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처럼 그냥 일종의 단위인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위 얘기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 단위도 기준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흔히 우리 센티미터 하면은 몇 센티미터가 1미터예요? 네, 그런 거. 그치? 그리고 100cm가 1m고 뭐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 뭐 요 몰이랑 또 같이 많이 얘기할 만한 게 도시, 섭씨. 여러분 섭씨 온도, 도시는 기준이 뭐게? 물에? 네. 실제로 섭씨는 물에 끓는 점을 100도, 물에 어는 점을 0도. 이게 우연히 섭씨라는 걸 만들었더니 물에 끓는 점이 100도, 물에 어는 점이 0도. 와, 너무 신기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에 끓는 점이 100도, 물에 어는 점을 0도로 처음부터 맞춰놓고 그 물의 끓음과 얼음, 온도에 그 사이가 100칸이 되게 만든 온도예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물의 끓음과 얼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든 거거든. 그런 것처럼 몰도 그냥 새로운 단위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이 단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연결만 해주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단위 몰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몇 개, 즉 입자수라고 좀 더 표현을 하는 게 원래는 좀 더 좋은데 입자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화학적인 입자가 몇 개냐라는 걸 표현할 때 몇 개라는 표현 대신에 몇 몰이라고 부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뭐라고도 많이 얘기하냐면 몰이라는 게 처음에 너무 어려워? 아직 안 익숙해? 그러면 몰이라고 적혀있는 모든 걸 다 개로 바꿔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몰은 이렇게 개수를 세는, 입자 수를 세는 그냥 단위인 건데 그럼 개로 하면 되지 왜 몰이 필요했느냐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럼 몇 개라는 표현 대신에 왜 몇 몰로 넘어오게 됐느냐로 가보면 일단 탄소가 있어요. 자, 탄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입니까? 네, 원자 번호는 6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쭉 나열해 보면 양성자 수는 몇 개가 될 거고 6개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원자핵 속에 중성자 수가 같이 몇 개가? 6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수도 6개가 되겠죠. 자, 이랬는데 그리고 이 탄소랑 비교하기 위해서 산소 좋네. 산소를 또 갖다 놔봅시다. 산소 원자 번호가 8번이고요. 그래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전자수 8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질량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비슷해요. 엄청 가볍고. 실제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일단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진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무거워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가 개미 한 마리 무게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건물 하나보다 무거울 거예요. 질량 차이가 그 정도로 심하게 나.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 훨씬 무겁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 얘기를 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완전히 무시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작거든.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근거가 뭐냐면 전자가 자유로운 거지. 여러분 전자 자유로운 거 알지? 어떤 표현도 있어? 자유전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자는 그렇게 자유전자처럼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전자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현상 여러분 또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뭐가 흐른다라고 얘기해? 전류가 흐르는 거 그렇죠?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는 그렇게 자유전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흐름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데에 비해서 우리가 전류 흐를 때 절대로 그 원자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거에 비해서 훨씬 무겁고 이쪽이 훨씬 가볍다라는 걸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이쪽에 비해서 훨씬 무거워. 근데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둘의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같다고 봐도 돼. 물론 같다고 봐도 된다지 어디 가서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려요. 근데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화학자들은 딱 여기까지 생각해서 뭘 만들었냐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는 얘에 비해서 한참 무거우니까 얘네 둘만 더해서 16 이렇게, 얘네 둘만 더해서 12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질량수를 만들었어요. 왜? 어차피 전자는 질량에 영향을 못 줄 테니까. 너무 가볍거든.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들 어차피 비슷하니까. 문제가 하나 있거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질량수를 만들고 나면 딱 어떤 얘기는 가능하냐면 내가 지금 탄소가 있고 내가 지금 산소가 있을 때 탄소랑 산소가 둘 중에 뭐가 더 무거울지 가벼울지 비교는 할 수 있게 됐어. 왜? 탄소의 질량수는 10이니까. 산소의 질량수는 18이니까. 16이니까. 산소랑 탄소가 같은 개수가 있으면 누가 더 무겁겠어? 산소가 무거울 거예요. 질량수라는 게 더 크니까. 심지어 B도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탄소도 한 개가 있고 산소도 한 개가 있어. 그러면 질량 B가 몇 대 몇이게? 12대 16. 그렇죠. 3대 4가 되겠죠. 이렇게 B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아주 좋아. 근데 문제는 비교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계산입니다. 결국 뭐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하는 계산이 하고 싶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계산이 막 PV는 NRT 뭐 이런 겁니다. 너희 물리에서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물리특강 어차피 물리특강도 오늘 첫 수업했나요? 네. 물리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PV는 NRT 이거 화학에서도 다루고 물리에서도 다뤄요. 물론 화학에서는 좀 더 뒤에 다루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런 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 식이 어떤 거냐면 R은 상수인데 여러분 의미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이제 P에 들어갈 게 압력이고 V가 부피입니다. 그리고 T가 온도인데 아무튼 이제 얘네들이 온도, 압력, 부피 같이 우리가 측정해서 넣으면 되는 값들이야. 그리고 요 N이 몰수, 입자수예요. 그럼 이 계산을 하려면 여기 입자수라고 하는 거에 대입할 수 있을 숫자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입자수를 측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입자수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에 산소 입자가 몇 개쯤 있게요? 셀 수가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보통 어떤 거냐면 부피, 질량 이런 건 측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 질량은 그 뭐 우리 흔히 이제 체중계 뭐 이런 걸로 측정해도 되는 거고 뭐 저울로 측정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부피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놓으면 힘들어도 어디에 담아 넣으면 부피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비해서 입자수는 측정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로 다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질량을 재서 알겠는 건 맞는데 얘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량, 즉 그램이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일 첫 시도가 질량수랑 그램을 연결하려는 게 목표가 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그걸 계산한 거야, 깡으로. 어차피 양성자랑 중성자 하나하나의 그 무게는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질량은. 그래서 그러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가 결국은 질량 12g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한가를 계산해 본 거죠. 왜냐면 얘가 질량수가 10이면 양성자 12개, 중성자 12개의 질량이라는 건 알고 있고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몇 개가 들어가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냐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개가 되다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개가 필요하다. 읽을 줄 아는 사람 이거. 여기 이렇게 세 개씩 끊어볼게요. 세 개씩 끊으면 더 어려운가? 여기 만일 거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조 다음 뭐냐? 경이냐? 그럼 여기가 경, 10경, 100경, 1000경. 경 다음 뭐야? 해인가요? 그러면 여기 해, 10해, 100해, 1000해. 그럼 뭐예요? 해 다음. 그쵸?
좀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랄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짜 너무 많은 개수인데 이게 고작 해봐야 탄소 12g 안에 들어있는 개수여야 되는 거죠.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지. 우리가 탄소의 질량을 하나에 10이라고 잡았을 때 12g이 될 때까지 필요한 개수를 세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계산해서 구한 거예요. 그냥 다 세워본 거예요. 아니요. 탄소가 우리 양성자 질량이랑 중성자 질량은 아까 측정했다고 했잖아. 원래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이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탄소의 질량수를 12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질량, 양성자 6개 질량하고 중성자 6개 질량을 합치면 이 질량수 12가 실제 질량이 몇인지가 나오지. 그리고 그게 12g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했다는 거죠. 몇 개가 필요한가를 계산했다는 거지. 계산적으로 구한 값입니다. 계산적으로. 실제 값이 아니에요. 사실 저거 구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증명이 안 돼. 여러분 어느 그 과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텐데 사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리학자들을 누구한테 가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한테 가도 당신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 구라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게 아직도 누구도 끝까지 이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원래 양자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에 제일 그럴듯한 사실인 거지 정말 절대 불변의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구하고 봤더니 얘 이 정도면 아주 그럴듯해. 우리가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어. 실제로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100년 뭐 200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오류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일단 여태까지는 맞는 걸로 보자. 이렇게 된 건데 그냥 그런 계산입니다. 계산해놓고 지금까지 써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쓰기 위해서라고 접근하는 게 더 맞는 단위인 거예요. 애초에. 더 맞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 자체가.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일단 표현은 해놨는데 그래서 요만큼의 탄소 입자가 있으면 12g이 된다라는 걸 이제 계산해냈어. 그러고 나서 이 계산, 요 숫자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부르거든. 아이고, 아보가드로 수. 근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풀네임보다는 원래 과학자들이 길쭉하고 귀찮고 이런 거 쓰는 거 진짜 딱질색해서 요거보다는 NA 이렇게 많이 써요. 요게 이제 요 A는 아보가드로라는 뜻이고 N은 넘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냥 그거 약어거든. 그래서 NA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12g이 되려면 NA개의 입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걸 계산적으로 찾은 거지. 그리고 그건 누구한테나 적용되겠죠.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도 질량수가 16인데 산소가 16g이 되려면 필요한 개수가 NA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그럼 양성자수 3개, 중성자수 3개. 그러면 얘는 6의 질량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6g이 되는데 필요한 개수가 NA개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그걸 계산적으로 구했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NA개도 귀찮아서 그냥 만든 게 몰입니다. 그냥 이제 이 NA개를 묶어서 1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1몰은 NA개를 뜻해요. 그리고 1몰은 질량수만큼의 g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를 뜻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쭉쭉 연결이 될 수 있는. 하지만 본질은 그냥 필요해서 새로 만든 단위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딱 뽑아와서 정리를 해보면요. 몰은 결국은 NA개를 묶어서 부르는 묶음 표현입니다. 입자가 NA개가 묶여있을 때 그걸 우리는 1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 어떤 원자가 질량수만큼의
그람 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 됩니다. 왜? 탄소의 질량수가 12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첫 수업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 선생님이 항상 첫 수업이니까 일찍 끝내지 말라고 하시거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첫 수업이니까 일찍 끝나야 되는 거 아닐까? 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첫 수업이니까 좀 가볍게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다가 어차피 시간도 애매해요. 지금 20분이거든요. 쉬는 시간 괜히 갖지 말고 그냥 쭉 하고 좀 일찍 끝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몸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해봅시다. 어떻게든 양해 부탁드립니다. 큰일이야. 목이 가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모래 기본은 저렇게 잡히는 거고. 그럼 이제 조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 보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또 뭐가 될 것 같냐면 이제 질량수라는 표현을 좀 버려보고자 해요. 사실 질량수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은 되는데 사실 약간 허투루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습니다. 질량수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원자량, 분자량 이런 표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이 표현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몰질량. 저는 이 교육과정 만드는 놈의 새끼들이 정신 차리고 제발 이딴 표현 다 지우고 몰질량을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으면 좋겠거든. 대학 가면 몰질량이라는 표현밖에 안 써요. 교수님들이 분자량, 원자량 이러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교수님도 계셔. 다 몰질량이라는 표현밖에 안 쓰는데 왜 아직도 교육과정에는 원자량, 분자량 이러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오히려 몰질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쪽 두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열을 해놓을게요. 몰질량. 일단 오히려 이 몰질량부터 얘기를 해볼게. 여기부터 연결해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몰질량은 뭘 뜻하냐면요. 단위부터 얘기해보면 그램 퍼 몰 이렇게 되거든? 이거 무슨 뜻이게? 그쵸. 그램을 몰로 나누겠다는 뜻이지. 그치. 여러분 미터 퍼 세크 이거 뭐예요? 속도지. 요거 계산식이 어떻게 돼? 미터 거리를 세크 속도로 시간으로 초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이 몰 질량이 그램 퍼 몰이니까 그램 질량을 몰로 나누겠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요거를 그 계산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무슨 뜻인 거냐면 1몰당 몇 그램이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2g 퍼 몰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1몰이 2g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12g 퍼 몰이다 하면 무슨 뜻이야? 탄소다 라는 뜻인 거죠. 왜? 이게 1몰이 12g 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소가 질량수가 12고 그래서 12g이 되는데 필요한 걸로 계산한 게 우리가 지금 1몰인 거니까 몰. 돼요? 그래서 이제 1몰 이거 요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냥 말 그대로 단위인 것 뿐인데, 그래서 얘를 좀 어떤 약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1몰의 질량을 축약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몰 질량이라는 표현만 쓰잖아? 그러면 사실 모두가 행복해요. 못 알아듣지 않겠잖아.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거든. 저는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표현만 바꿔놓은 게 이제 원자량, 분자량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자량은 뭐냐면 원자 1몰 질량이에요. 분자량은 뭐냐면 분자 1몰 질량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 하나 더. 화학식량.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화학식량은 뭐냐면 화학식 1몰 질량 이런 말이거든. 근데 화학식량이 화학식 1몰 질량이고 원자량이 원자 1몰 질량이고 분자량이 분자 1몰 질량이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화학식의 몰 질량, 원자의 몰 질량, 분자의 몰 질량, 그러니까 그냥 몰 질량으로 퉁쳐서 다 써버려도 된단 말이야. 주어만 바꿔주면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주어가 바뀌는 것 때문에 얘기해 볼 건 좀 있지. 일단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탄소는 질량수가 10이기 때문에 1몰이 12g이에요. 산소는 16의 질량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16g이 되려면 필요했던 게 몇 개라고? Na개. 그래서 1몰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리튬은 질량수가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몰계 있으면 몇 g이에요? 6g이에요. 이게 이제 질량수와 질량 그리고 몰의 연결이잖아. 여기서 이제 그냥 이 표현을 질량수 대신에 원자량으로 바꾸면 돼요. 즉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은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합시다. 거짓말이거든. 실제로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라고 하면 틀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염소가 질량수가 32예요. 아 34예요. 염소의 번호가 17번이거든. 그래서 염소의 질량수는 34입니다. 염소는 양성자가 17개, 중성자가 17개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염소의 원자량은 35.5예요. 비슷한 게 나트륨. 나트륨은 나트륨이 맞나? 맞네요. 나트륨은 질량수가 22입니다. 얘가 1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11개, 중성자가 11개에서 22예요. 근데 나트륨은 원자량 23이에요. 그래서 원래 엄연히 따지면 질량수랑 원자량은 다르거든. 근데 저것까지는 나중에 추가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질량수 이퀄 원자량으로 접근하는 게 그냥 여러모로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될 일은 저런 아주 극히 일부의 예외밖에 없어. 그 외에는 그냥 질량수랑 원자량을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고 써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건 일단 잊어버리고요. 당장은 그냥 질량수라고 적혀 있었던 말을 원자량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원자가 원자 1몰의 질량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이걸 분자량 내지는 화학식량으로 바꾸는 건 이제 그냥 확장이에요. 개념의 확장. 자, 우리가 여기 용어를 두 가지를 써볼게요. CH3COOH 라는 물질이 있어요. 요렇게, 요거 누구지? 아세트산. 아세트산 이라는 물질입니다. 요게 띠꺼우면 C2H4O2 이렇게 적어볼게요. 어차피 같은 물질이에요. 요렇게 적는 게 더 보기 편한 방식. 근데 사실 이렇게 적는 게 더 화학적으로 보기 편한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실수록 왜 이쪽이 이쪽보다 더 친절한 방식인지 알게 될 텐데, 일단 당장은 요거든 요런 물질 하나 해서 요게 얘네들의 분자량은 결국 이 분자 1몰의 질량이 돼요. 또 다른 건 NaCl 이렇게 갖다 놓고 NaCl의 화학식량 이렇게 하면 얘가 요 NaCl 화학식 화학식 1몰의 질량이 됩니다. 표현만 다른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얘 분자량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은 C2H4O2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아세트산은 어떤 덩어리인 거야? 탄소는 2개,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가 한 번에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인 거지. 그러면 이 아세트산의 분자 1몰의 질량은 찢어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안에는 탄소는 몇 몰? 탄소 몇 몰 있어요? 네, 맞아요. 얘 자체가 탄소 2개씩 묶여 있는 거니까 탄소 자체를 이 안에서 따로 떼보면 2몰 들어있고, 수소는 4몰, 산소는 2몰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탄소 2몰의 질량은 몇이에요? 24입니다. 왜? 탄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몰 질량, 몰 질량이 12, 원자량이 12니까요. 수소는? 수소 몇 번? 1번. 그러면 원자량이 몇이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1이죠, 1. 수소는 왜 2가 아니라 1입니까? 왜? 중성자가 필요 없어서요. 이게 중성자가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중성자가 아까 왜 필요한 거였어? 양성자를 묶어주는 역할. 근데 수소한테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묶어주는 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1개. 그래서 원자량 1입니다. 그러면 수소 4몰이면 몇 그램? 그리고 산소는? 그럼 더해서 이게 C2H4O2의 몰 질량, 1몰의 질량이 되죠. 6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좀 더 계산이 쉽게, 굳이 이렇게까지 막 나열해서 구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NaCl 이걸로 가볼게. 제가 아까 적었었는데 지워졌네요. NA가 아까 원자량이 23이라고 그랬고 CL이 아까 35.5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해볼게요. 그럼 NaCl은 어떻게 돼? NA의 화학 원자량이 23이고요. CL의 원자량이 35.5거든? 그럼 얘 화학식량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그냥 더하면 돼요. 58.5. 저런 게 화학식량과 분자량입니다. 즉 화학식량과 분자량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달라. 화학식량은 저기 지금 화학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대로 그 화학식만큼이 1몰이 있을 때 그때 1몰의 그 질량이 얼마냐 이게 화학식량이고요. 그리고 분자량은 뭐냐면 저 분자 저 똑같아. 식으로 주어진 거 저 1몰이 있을 때가 되는 거고. 원래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게 돼요.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한테는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한테는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거는 아예 다른 파트에서 깊게 다룹시다. 어차피 분자에 대한 이야기는 2단원의 주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분자량과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은 일단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화학식량 분자량은 결국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식 1몰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아세트산 하면은 뭐 60. 사실 아세트산 60은 나중에 여러분 외우는 게 편해요. 되게 많이 사용되는 데 비해서 되게 구하기 힘드니까. 귀찮잖아. 그런 애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아세트산 하면 60이고 뭐 포도당. 화학식이 뭐죠? C6H12O6. 걔는 180의 분자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외워두는 게 낫지. 여러분 계산할래요? C6H12O6 계산해볼까? 계산식 적어볼게요. 12 곱하기 6 더하기 요거 12개죠? 12개 더하기 얘 32 곱하기 6이거든요. 이거 계산하고 있을래? 180인 거 외울래? 예, 그쵸. 그래서 그냥 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외우는 게 나은데 그런 몇몇 너무 복잡한 애들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그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한 화학식량과 분자량.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다시 좀 추려서 정리를 해볼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 수업에서 얘기한 순서 말고 중요한 순서로 해볼게. 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단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최대한 쉽게 좀 받아들여 보세요. 그냥 몇 개냐를 묶음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묶음 단위 쓰는 게 있나? 잘 쓰는 일 없는 것 같긴 한데. 배추 쓸 때 포기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개념인 거지 뭐. 그치? 배추 포기 말고 쓰는 게 있나요? 없지. 너네 연필, 뭐 타스 이런 것도 이제 안 쓰잖아. 그렇다고 뭐 담배가 한 갑에 20개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대충 아무튼 그런 묶음 단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몰은 6.0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묶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몇 개를 묶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몇 개를 묶어서 그런 묶음 단위, 개수를 세는 묶음 단위일 뿐이다 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원자량, 뭐 분자량, 화학식량이라는
몰 질량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몰 질량들이 결국은 이 몰 질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인 거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탄소가 원자량이 10인데 그래서 이 탄소가 12g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 했을 때 1몰이 필요해. 딱 요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도 나머지랑 연결을 해보는 데는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개념이 되는 게 몰이라고 하는 개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래서 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몰질량 얘네들에 대한 거 그 자체 같이 계산해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금속하고 비금속 처음에 구분해 봤잖아요. 이거는 화학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화학을 하는 동안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거를 계속 엄청 자주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온결합을 하느냐 공유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로 성질도 달라지고 그런 성질들도 우리가 다뤄볼 거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려면 결국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다 부터 출발해야 돼요. 구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었냐면 리튬, 베릴륨 옆에 짝대기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옆에 짝대기 하나 그어서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계단에서 위, 아래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배엽, 알엽.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예, 그냥 어떻게. 어차피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계단으로 그리면 되니까 베릴륨 옆에서 그려서 내려간다고만 생각해도 계단으로 그리면 알루미늄 옆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족하고 주기. 별건 아닌데 사실 원자 번호가 몇 번이고 하는 것보다 사실 몇 족 몇 주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화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그 제일 많이 연습하거나 언급하는 게 그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화학을 좀 제대로 하려면 몇 번이 누군지 빨리빨리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빨리 떠올리는 편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소하면 17번인 거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 한 14번쯤이 누구야 뭐 이런 거 14번은 실리콘이거든요. 그런 거 빨리빨리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사실 화학에서는 몇 번이 누구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래서 걔가 몇 족 몇 주기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14번이 실리콘 규소고요. 6번이 탄소고요. 뭐 아니면은 17번이 염소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3주기 17쪽이 염소고요. 2주기 17쪽이 플루오린이고요. 그 다음에 뭐 3주기 16쪽이 황이고요. 아니면 3주기 13쪽이 알루미늄이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몇 주기고 몇 쪽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그걸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너네가 지금 이걸로 시험 볼 건 아니고 특강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익숙함을 옮기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몇 번이냐의 표현보다는 몇 주기 몇 쪽이냐의 표현이 결국은 더 익숙해져야 할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할 때. 그걸 미리 알아두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몇 주기 몇 쪽으로 이야기하려는 걸 조금 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화학할 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당장 그렇게 연습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연습해야 될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냥 그때 가서 연습하기 할 때 거부감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런 이야기. 오늘은 사실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용어만 쭉 정리하는 수업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뒤에 내용들을 쭉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내용, 용어 정리하는 수업이 됐던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화학원 아니죠, 이제 화학이죠. 화학이 총 4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자, 주제가 뭐냐면요. 1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이 몰 자체, 몰 그 자체가 그냥 1단원 전부입니다. 1단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분자 구조. 이거 분자 구조. 하고 화학 반응,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화학 결합에 대한 비중이 엄청 줄어들어서 이제는 화학 결합은 아예 생각 안 하고 분자 구조에 대한 단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분자 구조는 우리 마지막 쟤를 맨 뒤로 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되면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까먹어요. 저 분자구조 파트가 뭐 하는 데냐면 CH4가 정사면체형이고요. 무극성 분자고요. 109.5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할 건데 이런 건 너네 진짜 지금 배워봤자 나중에 화학할 때 다 까먹잖아. 그래서 지금은 저걸 해도 깊게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원리만 살짝 다루면 되니까 맨 뒤로 빼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일단 나중에 화학 때 가서 배우는 걸로. 그리고 빼는 이유가 뭐냐면 3, 4 여기가 3단원이 그 중화반응 그러니까 아니지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4단원이 산염기인데 여기는 몰 계산도 계속 나오는 데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화학평형은 정말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화학평형은 원래 화투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고2용 화학이 화원, 고3용 화학이 화투. 실제로 화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일반 화학이거든요. 일반 화학이랑 화투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투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거든. 대학생용 화학급의 느낌이거든. 근데 그런 화투에 있던 걸 지금 여기 화학까지 그냥 끌어내려 놓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그래서 평행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꼭 해야만 하고 그리고 산염기도 꼭 해야만 하고 특히나 너는 산염기는 통합과학에서도 해야 되잖아. 꼭 해야만 하고 그래서 저거 1, 3, 4 단원을 꼭 해야만 하는 파트라서 저기를 우선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7번 수업이니까 마지막 한 번 수업 전에 저걸 다 끝낼 수 있으면은 저 마지막 한 번에 2단원을 좀 정리하고 끝내는 식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1, 3, 4단원만 마무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저 1, 3, 4단원 하는 내내 하루 종일 몰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나 원래 너네 안 배우는 게 맞나? 배우는 게 맞아? 안 배우는 게 맞아? 저거 언제 나와요? 대수수학이 언제 배우는 과목이에요?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는 안 배운 게 맞는 거지 지금 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그건 좀 큰일이긴 하네요. 이제 3단원에서는 로그 계산이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학에서 하는 만큼 로그 함수를 계산하겠다는 건 아니고 로그에 숫자 들어간 정도. 필요한 만큼 로그를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저거 3단원 진도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주 최초에 제가 처음 꺼냈던 얘기가 뭐예요? 화학은 굉장히 계산적인 과목입니다. 계산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런 계산이 되는 파트 우선적으로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상은 다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요. 딱히 비공개로도 안 해도 그냥